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부의 아내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50대 여성이에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제가 남편과 살았던 기간은 딱 5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기간의 추억으로 지난 30년을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제 인생의 은인이자 제가 살아갈 의미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땐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마 저 혼자 몸이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제 뱃속에는 3개월 된 우리 아이가 자리하고 있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진 인생을 살아내야 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만이 제가 남편한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순간순간 사무치도록 남편이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편을 그리워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벅차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남편 잃은 슬픔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잦아들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잊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남편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사별한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리움 속에서만 존재하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지 뭡니까? 그것도 의외의 장소에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7살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되었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마땅한 직업을 얻지 못하셨고 1년도 채 안 돼서 재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랑 재혼을 한 분은 돈이 꽤 있는 분이셨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어서 저까지 데리고 사는 건 원치 않으셨죠. 저희 엄마랑 재혼하기 전 저희 집을 드나들 때도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곤 하셨어요. 쟤는 어쩔 거야. 미리 말해두지만 난 딴 놈 자식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쟤부터 알아서 정리해. 애 들어요. 꼭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 뭘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나랑 살 생각이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할 거야. 나중에 애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했다간 가만 안 둬. 매번 으름장을 놓는 아저씨 때문에 저는 가슴을 졸여야 했어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매달리고 어떻게든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보면 어른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나이가 어리면 뭐든 금방 잊고 눈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상대방 감정도 잘 읽고 상처도 오래 가는데 말이죠. 저는 아직도 엄마가 저를 버리던 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자경아, 우리 여행 갈까?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오자. 할머니가 우리 자경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 뜬금없이 여행을 가자는 엄마 말에 드디어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생각했지만 엄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부산은
서울보다 공기가 축축하고 무더웠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택시를 타고 간 곳은 가파른 언덕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한참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할머니 집이 나왔는데 녹이 쓴 철대문이 기울어져 있어서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마당에 놓인 화분이며 세숫대야가 다 보일 정도였죠. 그 허름한 집 문을 열고 엄마랑 들어가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금은 그게 콩잎 장아찌 냄새라는 걸 알지만 그때만 해도 생선 비린내인 줄 알았어요. 엄마는 옷가방을 마루에 두고는 집 안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 보더라고요. 자경아, 할머니는 장사 나가셨나 보다. 할머니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산 구경 좀 할까? 자경이 부산은 처음이잖아.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 한번 와보고 안 와봐서 구경하고 싶은 데가 많거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엄마랑 태종대도 가고 용두산 공원도 가고 자갈치 시장도 둘러보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제 손을 놓고 도망칠까봐 엄마 손을 꼭 쥐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죠. 그렇게 한참을 부산 곳곳을 돌며 구경을 한 엄마와 저는 할머니 집 근처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지금처럼 재래시장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그때는 많은 상인들이 가게가 아닌 길바닥에 대야를 놓고 장사를 했는데 저희 할머니도 그중 하나였죠. 콩잎을 100장 단위로 포개서 묶어놓고 파셨는데 어린 제 눈에는 그게 갈색 나뭇잎처럼 보였어요. 저랑 엄마를 발견한 할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 보셨죠. 대야에 장아찌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장사를 접고 저희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엄마가 언제 나만 두고 가버릴까 걱정이 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씻고 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도 옷도 안 갈아입고 엄마 옆에만 딱 붙어 있었죠. 자경아, 벌써 9시가 넘었어. 빨리 자야지. 내일도 엄마랑 놀러 나가지. 거짓말. 나 자면 엄마 도망갈 거잖아. 나도 다 알아. 그러자 엄마는 살짝 당황하더니 이내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디를 도망가? 우리 자경이를 여기에 두고. 엄마 안 갈 거니까 걱정 말고 고 자. 정 못 믿겠으면 엄마랑 새끼손가락 걸자. 그럼 믿을 수 있지? 엄마랑 새끼손가락까지 걸고서도 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몇 번이나 자리를 뒤척이며 엄마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밀려오는 잠은 어린 저의 경계심도 밀어버린 채 꿈나라로 향해버렸죠.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저는 제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는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집안 곳곳을 살피며 엄마를 찾아댔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가 그런 저를 보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고마해라. 너가 엄마 여 없다. 서울로 혼자 갚있다. 고마하고 이리 온나 밥 먹자. 할머니의 그 말에 서름이 복받쳐 올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엄마가 안 간다고 했단 말이야. 어제 나랑 새끼손가락도 걸고 약속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갈래.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지금 당장 쫓아나가면 엄마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신발을 구겨 신고는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도 못하고 계단에서 엎어져 넘어지고 말았죠. 손바닥과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픈 것보다는 이러다 엄마를 영영 놓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그만 할머니의 거친 손에 잡히고 말았죠. 가시나가 와 이리 말을 안 듣노? 네 엄마 가쁘다고 했나 안 했나? 지금 가도 못 만난다. 영영 못 본단 말이다. 네 엄마도 자기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나? 가자. 할미 집에 가자. 이자 니캉 내캉 같이 사는 기다. 알겠나? 발버둥을 치며 할머니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집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할머니가 장사를 나가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손바닥만한 그 집이 혼자 있을 때는 어찌나 크게 무섭기만 하든지 결국 마당으로 나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리곤 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할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조르곤 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시장에 데리고 나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때는 왜 나를 떼어놓고 나가려고 하나 야속하기만 했는데 머리가 크고 나니 할머니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죠. 당신은 비록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지만 소녀딸만큼은 그런 꼴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오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저는 투박하지만 소녀딸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생활은 가난했지만 적어도 할머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엄마와 둘이 살 때보다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할머니의 지난했던 인생이 가엾고 미처 하지 못한 효도와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고스란히 남은 탓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게 변했어요. 일단 할머니와 살던 부산을 떠나 고모가 사는 전남으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고모가 살던 곳은 전라도 끝자락의 어느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곳이었죠. 고모는 저를 아빠 장례식장에서 봤다고 했지만 솔직히 기억은 안 났어요. 고모는 아빠보다 4살 위 누나였는데 일찍 시집을 간 후 어려운 형편 탓에 서로 왕래가 없어서 저와는 대면대면한 상태였어요.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를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남편 눈치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려가신 거였죠. 고모부도 그렇고 사촌들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제가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모부는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내보이는 성격이었죠. 예를 들어 모처럼 읍에 나가 통닭을 사올 때도 먹기 전부터 잔소리를 쏟아내시곤 했어요. 워메, 나가 전생에 뭔 죄를 졌다고 이 지랄인지 모르겠다. 내 새끼 입에 넣을 것도 모자란디 너무 자석 목구녕까지 챙겨야 하니 나원 참. 아따, 객식구 먹여 살리느라 나가 쇠가 빠져분단께. 야야, 니도 양심이란 것이 있으면 눈치껏 처먹어라잉. 닭다리나 날개는 고사하고 목뼈 하나 물고 있는 제게 눈치를 주며 말했어요. 생각 같아선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창피하게도 그때는 통닭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고모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부터 삼시세끼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였기 때문에 통닭 같은 특식은 가뭄에 콩나듯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모부와 사촌들 눈치를 보면서도 기어이 통닭을 얻어먹고 말았죠. 딱히 용돈도 없었던 저는 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 세계도 그렇지만 아이들 세계 역시 돈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거기다 다른 지역 사투리까지 쓰는 저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 쉽게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말동무는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동네 오빠였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오빠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고깃배를 몰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깨에 짊어진 짐도 무거울 텐데 오빠는 틈틈이 제게 먹을 것도 사주고 여동생 선물 사면서 같이 샀다고 머리끈이나 핀도 사다 주곤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할까 고민하던 저를 다잡아 준 것도 오빠였죠. 사람은 말이여 배워야 쓰는 거여. 니언티 당장은 돈이 더 궁언지 몰라도 네 인생을 생각했을 적엔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것이 맞아야. 나 봐라. 배우고 싶어도 못 하자녀. 나라고 학교 안 가고 비린내 맡아감시롱 배 타고 싶었겠냐? 어매고 동생이고 나만 보고 있는데 어쩔 거여. 돈 벌어야지 배 타야지. 그래도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아들 보면 말이여 아직도 여그 가슴이 찌릿찌릿혀. 내도 교복 입고 공부하고 잡은디 이라면서 가슴이 우는 거이지. 그니께 낭중에 후회 말고 할 수 있을 때 공부혀. 돈이야 방학 때 생선배도 따고 가게 일도 함시롱 벌면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안 되면 나가 줄 텐께 말만 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멈추고 돈을 벌어야 했던 오빠는 제가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저를 도와주겠노라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만류를 했죠. 그런 오빠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오빠 말대로 생선배 따는 일도 하고 생선 말리는 일도 하면서 틈틈이 용돈벌이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취직해 본격적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고정 수입이 생기자 매달 집에 생활비도 낼 수 있게 되었고 고모부 눈치도 덜 보게 되었어요. 당시 사촌 오빠랑 언니는 각각 광주랑 서울로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래서 집안 살림은 전보다 더 쪼들렸거든요. 그런 차에 제가 내놓는 생활비는 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저도 조금은 사람 노릇을 하고 살게 됐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됐고요. 그런데 고모부 눈에는 이 정도로는 양이 안 찼던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퇴근에 돌아와 보니 고모부가 제 방 서랍에서 제 적금 통장을 훔쳐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그러시는 거 있죠. 아따, 나가 못 볼 것을 봤냐? 나가 누구여? 네 보호자 아녀. 보호자가 자석 같은 조카 통장 좀 살피는 것이 뭐가 이상하다고 도끼 눈을 뜨고 지랄이여. 말이 낯선 게 말인데 너도 이자 사람 구실을 좀 하고 살게 되지 않았냐? 내 집서 밥 얻어먹고 산지도 솔찬이 됐은께 밥값은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다. 일단 이 통장에 든 돈은 우리 상현이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하자. 나가 자석들 키우느라 등골이 휜다 휘어. 고모부는 너무도 당연히 제 돈을 자기 아들 등록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하고는 통장을 들고 나갔어요. 따라 나가 고모부를 막아서곤 그 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매몰찬 욕설뿐이었어요.
지 엄에도 버린 년을 키워줬는데 이깟 돈 몇 푼이 아깝다고 이 지랄이여? 아따, 나가 사람 새끼를 키운 것이 아니고 은혜도 모르는 짐승 새끼를 키웠네. 요깟 돈 주기 싫다면 뭐 그려. 나도 손해는 보기 싫은게. 그동안 네가 내 집서 살면서 먹고 자고 헌 값 그거 다 뱉어불고 나가거라. 못하겠냐? 아따, 그러면 나도 이 돈은 못 돌려주제. 그런 식으로 고모부는 매번 제 돈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가져간 돈은 사촌 오빠와 언니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나를 맡기로 할 때 할머니랑 살던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도 다 고모부가 챙기셨고, 이 집에 사는 동안 바쁜 고모를 대신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도 마치 자신이 나를 거저 키워준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빼가고 돈 좀 모아볼까 하면 돈 만들어 달라고 닥달하는 통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지내야 했어요. 텅텅 빈 통장을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숨이 났었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차라리 자기한테 시집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오빠랑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몰래 사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쓰러워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21살밖에 안 된 터라 선뜻 결혼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랑 시누이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의 삶과 뭐가 다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풍으로 고모부가 하던 김 양식장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비까지 지고 확장을 한 거라 고모네는 한순간에 더 큰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들었고 고모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그날도 한바탕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간 후였는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고모부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곤 고모랑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중간중간 고모가 성질을 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두 분은 1시간이 넘게 얘기를 나누시다가 방불을 끄고 주무셨죠. 그리고 다음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모부가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빚쟁이가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침밥을 먹는데 상에 불고기가 올라와 있지 뭐예요. 고모부는 불고기를 한 젓가락 집더니 제 밥에 올려주시면서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따, 팍팍 좀 먹어불어. 네 고모가 하나밖에 없는 조카 먹인다고 아침부터 쎄 빠지게 만든 것인께. 나가 그동안 쪼까 소홀했제? 네가 솔찬히 서운했을 것이다. 그래도 혈육이라고 세상천지 혈혈단신이 너를 데려다 재우고 먹이고 한 것은 나랑 네 고모밖에 없지 않느냐. 생색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께 니도 쪼까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는 천천히 하더라고. 생전 안 하던 친절을 베푸는 고모부가 신경 쓰여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돈 얘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판을 까는 건가 의심하면서 밥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갑자기 고모가 흑 하고는 눈물을 터뜨리지 뭐예요. 그러자 고모부는 험한 욕을 쏟아내며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이 왜 이럴까 의구심이 들던 그때 고모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그러더라고요. 미안타. 고모가 우리 자경이 니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않겠나. 상현이 장가도 보내야 하고 상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우리도 묵고 살아야지 않겠나. 박 사장이 나이는 좀에 있어도 자기 사람한테는 그리 잘한다 카더라. 남자 딴 거 없다. 내한테 잘해주고 한눈 안 팔면 그게 최공기다. 자식들도 다 커가 손갈 일 없고 닌 그저 예쁨 받고 살면 된다 카더라. 자경아, 고모가 이래 부탁한다. 우리 좀 살리도, 어? 밑도 끝도 없이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박 사장은 뭐고 다 컸다는 자식들은 또 뭔가 했는데 밥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고모부는 맨발로 달려나가 땅따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고모가 말하던 바로 그 박 사장이었죠. 박 사장은 마치 상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보듯 제 얼굴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었어요. 그 느글거리는 눈빛에 방금 먹은 밥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고모부는 돈 많은 박 사장이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라고 번드르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모를까봐요. 고모부한테 큰 돈을 빌려준 박 사장한테 나를 넘기고 빚을 가름하려 한다는 걸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모부와 박 사장은 밥상머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리고는 수일 내로 직장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출근 시간이 다 됐다는 핑계를 대고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오빠한테 달려갔죠. 울먹이며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오빠가 굳은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하자고요. 서류상으로 이미 결혼한 여자를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오빠와 함께 읍에 나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와 함께 고모 내외 앞에서 그 사실을 말했더니 난리가 나버렸죠. 고모부는 오빠의 멱살을 쥐고 욕설을 퍼부었고 고모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결국 그날 밤 제 옷가지와 짐을 챙겨 들고 고모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오빠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지 몇 번이나 되물었고 결국엔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미 저질러버린 것을 어쩌겠냐. 언제고 짝은 지어야 하는 것인께 차라리 잘 되었다. 먹는 것이야 우리 먹는 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그만인 것이고 잠이야 동석이 방에서 자면 되지 않겠냐? 근데 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영 없어놔서 결혼식은 쪼까 힘들 것 같다. 그것은 네가 이해 좀 해줘야 쓰겄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우리는 하루하루가 신나고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없이 사는 것 외엔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고모집에 살 때보다도 솔직히 마음도 더 편했고요. 왜 진작 오빠 말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요. 하지만 제 상황과 달리 고모네는 아주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박 사장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지만 법적으로도 저와 무관한 일이라서 경찰이 개입하자 별 수 없이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제 내 인생에서 걱정거리는 다 사라지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내 인생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지 3개월쯤 되어가던 무렵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먹은 게 없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증상을 얘기하곤 혹시 집에 소화제가 있냐고 했더니 활짝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니 아들어 섰는갑다. 오메 어찌할까이? 나가 손자를 보게 되어버렸구만. 그 말에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는 환호성을 질렀죠. 저는 그럼 남편한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심 임신이 맞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심해서 좀처럼 밥을 먹지 못해서 회사에서도 툭하면 핑그르르 하기 일쑤였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평소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 둘 사오기 시작했어요. 순대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와봤지만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은 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만들어 파시던 콩잎장아찌였죠. 흰밥에 콩잎장아찌 한 짝 얹어서 먹으면 울렁거리던 속이 한 번에 진정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시장을 뒤져 콩잎장아찌를 사왔더라고요. 하지만 전라도시의 콩잎장아찌라서 제 머릿속에 원하던 그 맛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바로 개워내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이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손에는 검은 봉다리 하나를 달랑달랑 든 채 말이죠. 자경아, 이것이 뭔지 아냐? 나가 니 줄라고 부산까지 가서 사왔는데 한 입 묻고 자야. 그게 뭔데 오빠야? 콩잎장아찌 아이가. 네, 이게 묻고 싶어가 죽을락 했는데. 오빠야 고맙다. 냄새가 우리 할매가 만들어주던 딱 그 맛이다. 부엌으로 달려가 찬밥 한 덩이를 가져와선 콩잎을 싸서 입에 넣었더니 그제야 살겠더라고요. 밥 짓는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 내가 그 꾸리꾸리한 콩잎장아찌는 하나도 역겹지 않고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다니 참 희한한 일이죠. 남편 덕분에 밥을 먹게 된 저는 얼마 뒤부터는 입덧이 사라져서 더는 먹는 걸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긴 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임산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조업 시간을 늘렸던 남편이 심상치 않은 날씨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수색 작업을 했지만 남편의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남편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무렵 난파된 남편 배의 일부가 발견됐더라고요. 그 소식에 어머님은 기절하셨고 저는 배를 움켜쥔 채 주저앉았어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니 서 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은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저는 뱃속에 아이만 아니었다면 남편을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밥술도 입에 떠넣고 악으로 버티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한 그날, 힘겹게 눈을 뜬 아이 얼굴에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어머님도 신우이도 다 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메, 이것이 누구다냐? 우리 동석이 아니여. 각시랑 어매랑 동생이 보고 잡아 다시 와본 것이냐? 오메,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언니가 오빠를 낳아불었단가? 어째 이리 오빠 판박인지 모르겠어. 하마터면 오빠라고 불 뻔했잖여. 죽은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가족은 갓 태어난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희망이 되었죠. 아들을 닮은 손주 덕분에 어머님도 기운을 차리셨어요. 시누이와 함께 제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틈이 날 때마다 손주 얼굴을 내려다보시며 아들과 닮은 구석을 찾느라 바쁘셨어요. 그때 다 죽어가던 우리 가족을 살린 건 제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출산과 함께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저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건데 워낙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현지 분들도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곁들이 반찬으로 내놓았던 젓갈이었죠. 어머님이 젓갈을 잘 만드셔서 오징어 젓갈부터 창난젓, 멍게젓, 아가미 젓갈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값싸고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젓갈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외지에서 온 낚시꾼들은 배에서 먹는다며 젓갈만 따로 사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택배 주문도 돼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도 시켜 먹으려고요. 되지요. 대신 택배비는 따로 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당연히 택배비 내야죠. 명함 한 장만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택배 주문은 시간이 갈수록 양이 많아져서 가게 안에는 택배용 아이스박스가 벽에 안 보일 정도로 쌓여갔어요. 홀 매출보다 택배 매출이 3배가량 더 높아지자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젓갈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말이죠. 재료는 당시 시누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서방님이 납품해 주시기로 해서 일단 일을 저질렀어요. 식당을 하던 가게는 아예 젓갈 가게로 바꿔버렸고 가게 안쪽 주방은 창고로 만들어서 택배용 부자재랑 젓갈 냉장고를 들여놓았죠. 그렇게 시작된 젓갈 장사는 해가 지남에 따라 점점 커졌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타 지역에 제2, 제3 공장을 지어서 사업 확장에 나섰어요. 그러다 인터넷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자체 운영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본점을 시누이 내외한테 맡기고 본사는 경남에 있는 제2공장 옆으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댁이 있는 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죠. 본사를 옮긴 후에는 해외 수출도 시작해서 직원도 확충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 녀석도 저희 회사에 입사해 말단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랑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이서 시작했던 젓갈 가게는 30여 년이 흐르는 사이 150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로 자라났어요. 이렇게 회사를 키우기까지 고생도 죽어라 했지만 그 덕에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웠어요. 살아 있었더라면 좋은 옷도 차도
음식도 다 사줄 수 있는데 왜 그리 빨리 내 곁을 떠났는지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못 따준 사랑을 아들한테 쏟아부었죠.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곁에 두고 살고 싶은데 아들 녀석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저한테는 시간도 잘 안 내주지 뭐예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는데도 꽁꽁 숨겨놓고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제 방에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슬슬 결혼할까 봐. 그래서 말인데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엄마도 잘 알 거야. 엄마가 칭찬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 네 회사 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나? 내가 사내 연애는 안 된다고 했지? 그래 뭐 사람 마음이 이거저거 가려가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데? 그러자 아들이 문가로 가더니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곤 누굴 부르더라고요. 곧이어 사무실 문을 열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평소 일 잘하기로 소문난 영업부 윤대리였죠. 혹시라도 여자 얼굴만 보고 골랐다면 한 소리 할 생각이었는데 사람도 바르고 똑똑한 윤대리라면 저도 쌍수 들고 환영이었어요. 내 아들이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싶더군요. 아들 말로는 둘이 사귄 지 3년 넘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만나놓고는 윤대리 부모님과는 함께 가족 여행도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장인 장모 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지냈다는 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특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들이 예비 장인과 함께 대중 목욕탕도 다니고 함께 낚시도 종종 다녔다는 말을 듣고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나를 엄청 예뻐하시거든. 희한하게 식성도 나랑 비슷하시고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부자지간인 줄 알더라고. 내가 봐도 장인어른이랑 내가 많이 닮았어. 엄마도 장인어른 만나보면 깜짝 놀랄걸?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장인어른이랑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러다가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대릴 사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편의 사진이라곤 어릴 때 사진 몇 장을 제외하곤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이 없어서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지 아빠 사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자기 장인 될 사람을 통해 아빠를 느꼈다는 말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니하고 얼마나 닮으셨는지 엄마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윤대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드리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윤대리 아버님이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결국 예비사돈을 만나는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죠. 아들은 외동딸인 윤대리와 함께 상주로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서 저만 따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생전에 만나보고 싶던 사돈을 영정사진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영정사진 속 사돈을 보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30년 전에 죽은 내 남편이 분명했거든요. 제가 잘못 휘두른 낚싯바늘에 긁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제 곁으로 와 저를 부축해 주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내 남편이 왜 여기에 있어? 여보, 여보. 엄마, 왜 이래? 저분은 지원이 아버님이셔. 아무리 나랑 닮았어도 그렇지. 우리 아빠랑 착각하면 어떡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책망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았죠. 이미 저는 흐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윤대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혹시 권상현 아니야? 왼쪽 뺨에 난 상처. 저건 어떻게 생긴 거야? 어? 저 뺨에 나 있는 상처. 저거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낚싯바늘을 잘못 던져서 만든 상처란 말이다. 30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된 내 남편이 왜 여기 있냐고. 장례식장을 찾았던 회사 사람들은 저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는 듯 했어요. 장례식장 곳곳이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윤대리 옆에 있던 안사돈이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실은 제 남편은 우리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걸 제 친정아버지가 발견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는지 자기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정확한 나이도 이름도 몰라서 저희 아버지가 기관에 찾아가 새 신분을 만들어줬대요. 저랑은 제가 이혼을 하고 딸아이랑 친정에 내려와 살면서 가까워졌어요. 결혼을 한 건 우리 딸이 5살이 되던 무렵이었고요. 남편분께서 30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되셨다면 말씀대로 사부인 남편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기가 막히는 상황에 저를 비롯해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 사부인의 협조하에 제 아들은 자기 장인과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부자 관계일 확률이 99.98%가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확실했어요. 아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평생 만나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아빠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지난 30년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반응을 보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하긴 부모 자식 간에 견원지간보다 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내 아들은 아빠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5개월의 추억으로 30년을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도 지난 3년간의 추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안사돈도 좋은 남편이 맺게 해준 인연이니 서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아쉬움 없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